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표 계산을 해볼 때 내가 당선되면 친암호화폐 정책을 실시를 할게. 그런 것들이 뭔가 튀어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변수니까 연말에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 비트코인이 뭐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는 있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차피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속성은 표가 되면 뭐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자금이 이제 벌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NFT를 또 재미를 본 경험이 있고 또 참모들 중에 암호화폐를 지금 이렇게 밀어주는 뭔가 의견을 내는 또 참모도 있고 해가지고 트럼프는 저번에 뭐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군대 이런 거 뭐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스피치도 했고 그쪽으로 끌고 갈 것 같고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죠. 지금 뭐 어떤 때는 트럼프가 좀 우위에 있다, 어떤 때는 바이든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저도 작년 11월하고 올해 4월에 또 미국을 또 거의 한 달씩 2번을 갔다 왔으니까 의견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좀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는 의견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투표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게 맞는 말씀 같아요. 이게 국내에서도 그런 말이 많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저도 뭐 아는 정치인들이 이제 계신데 그 아마 이렇게 말을 조금 변경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건 맞는데 또 막상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잖아요. 또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경제 정책 중에서 이 친암호화폐 정책이 또 진행은 될 텐데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절할 수도 있겠다. 상황에 따라서 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해 가지고 고려해서 이렇게 할 것 같고 당선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속도를 내 가지고 초반부터 암호화폐가 정책의 1순위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경제 정책들이 수립이 될 때 그 주요 아젠다 중에서 암호화폐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핵심 좀 관건이지 않나. 포함이 되면 좋겠죠.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SEC가 사실은 다 워싱턴에 있고 FRB도 워싱턴에 있고 백악관도 워싱턴에 있고 제가 작년 11월에 워싱턴에도 직접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한 뭐 5분 10분만 걸어가면 다 있고 그 SEC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워싱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SEC 의장한테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도 영향력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나오는 SEC 의장 이제 게리 갤슨러가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바이든이나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스탠스는 친암호화폐적이지 않다. 분명히. 다만 소송에서 이렇게 좀 패소하고 SEC가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을 좀 빨리 해주는 게 있었고 이더리움은 그럼 왜 해줬냐면 요번 표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까지는 누가 봐도 승인해 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시기의 문제였다. 다만 지난번에 또 이더리움을 한번 연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귀책을 그 미국 정부가 떠나야 되고 대통령은 부담이 되니까 일단 90B-4라는 그 것들은 먼저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뭐 빠르면 7월 초 중순 7월 내에는 이제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바이든은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스탠스지만 또 만약에 이제 트럼프하고 그 지금 여론 어떤 격차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 갑자기 또 이렇게 되게 친한 척은 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이렇게 참고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SAB 이제 그 121 법안이죠, 이제. 그런데 이걸 풀로 보면 스태프 어카운팅 불레틴 넘버 12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좀 재밌는 게 그냥 직원 회계 공보예요. 121호 공보다 122호 공보도 있겠죠. 근데 121호 공보에 들어간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암호화폐를 수탁, 영어로 이제 커스터디죠.
맡아주는 것에 대한 기업이 회계 지침을 어떻게 운영할 거가 핵심이니까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고 대차 대조표가 있잖아요. 대차 대조표 상에 우리가 부채,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회계 용어로 li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재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탁이라는 거는 만약에 그 PD님이 금융기관의 이제 수장인데 만약에 고객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뭐 만약에 1,000억 원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맡아놓은 거지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채로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규정은 부채로 잡으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기존 기관들이나 은행들이나 증권사는 암호화폐 수탁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주당하고 공화당에서 우리가 보통 초당적이라고 표현하죠. 서로 싸우지 않고 야 이건 잘못된 거잖아. 미래를 생각해서. 그래서 초당적으로 공동 결의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하원 먼저 통과시키고 상원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 나온 거는 바이든 거부권인데 사람들은 이제 기대를 했죠. 투자자들은 이거 바이든이 거부하면 안 되지. 근데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기존 금융권들은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원래 니네 하던 일 하고 아직은 하지 마 이렇게 바이든이 거부를 단독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하원 통과되고 상원은 조금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상원에서 이제 오케이 해주면 보통은 대통령이 오케이 해주고 그래 상하원에서 다 마음이 모아졌으니까 오케이 웬만하면 해야지인데 바이든이 단독으로 틀어버렸다는 거는 기존 금융 업체들이 기존 거에 신경 쓰고 암호화폐 신경 쓰지 마 하고 이렇게 힘을 확 실어준 거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바이든이 너무 좀 심하게 행사한 거 아닌가 거부권을. 그래서 핵심은 기업 회계상에 부채로 잡는 거를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부채로 잡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를 갖다가 바이든이 원래대로 부채로 회계로 기록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법안에 대해서 요즘 어렵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자, FIT 21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또 드려볼게요. 이게 영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21세기를 위해서 금융 혁신하고 기술은 과학기술 같은 거는 어떻게 혁신해야지를 밀어주는 법안인데 자, 핵심만 설명드릴게요. 암호화폐 규제권은 지금 어디가 갖고 있냐면 SEC가 갖고 있죠. 그 SEC가 갖고 있는데 자꾸 딴지만 걸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블락킹을 하니까 이 법안 그 FIT 21 법안의 이제 핵심은 미국에 원래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CFTC라고 부르죠. 그리고 CFTC는 워싱턴에 하나가 있고 시카고에도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선물 거래에 태동한 도시가 시카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CFTC가 또 백악관에서 바로 뒤편에 가까운 데 있어요. 걸어가면 한 5분 10분 걸린 쪽에 있는데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는 원래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를 좀 담당하는 선물 거래 이런 것들이었는데 SEC에서는 증권을 규제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의 핵심은 뭐냐면 증권에 원래 있던 것들은 증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증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암호화폐는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구분을 시킨 거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SEC에서 관리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SEC는 증권에 대한 걸 니네 관리하고 CFTC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만들었으니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CFTC에서 관리하도록 관할을 SEC에서 뺏어서 CFTC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한 게 이 법안의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핵심이거든요.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SEC 자체 용어 자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잖아요.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SEC는 증권만 관리하고 이번 법안이 통과가 만약에 되면 니네한테 암호화폐 관리 권한은 뺏을 거야. 니네 하지 마. SEC는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관장해. 그리고 CFTC가 훨씬 더 시장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판으로 얘기하면 SEC는 야구를 비하면 웬만하면 스트라이크 안 주고 볼 처리하는데 CFTC는 웬만하면
야 스트라이크 존을 조금 넓게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좀 잡아주고 이런 느낌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하원은 통과가 됐어요. 상원에서 오케이 하는 거는 저도 알아보니까 뭐 한 달 만에 해야 된다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상원의원이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FIT 2N형 법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상원까지 통과가 됐다. 근데 지금 바이든 스탠스를 봤을 때는 아까 그 법안 뭐였죠? 그 FIT 2N1 암호화폐를 부채로 기록하는 것도 유지하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던 바이든이라면, 제가 바이든이라도 이번에 FIT 2N형 법안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거부하겠죠. 바이든이 생각이 180도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두 가지였는데, 부채로 기록하느냐 회계상으로, 아니면 이제 관할 법안을 SEC에서 CFTC로 넘기느냐인데, 최근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리플이 과징금을 이제 맞은 게 한 20억 달러 정도 돼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SEC에서 리플에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95%를 깎아줄게. 20억 달러를 1억 달러, 1억 달러면은 1,400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2조 7천억 원을 1,400억 원만 내면 된다고? 그렇게 손을 내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이런 느낌은 있어요. 바이든이 야, 이 암호화폐 시장이나 이 생태계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다 오케이 해주기 싫은데 법적으로 소송해서 일부 또 패소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손은 내밀어 줄게 이러면서 좀 하는 느낌? 그래서 완전히 본인의 바이든의 스탠스를 바꾸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씩 친암호화폐적인 조금 메시지를 낸다 그럴까요? 제스처를. 근데 본인이 직접 다 낼 수는 없잖아요.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를 통해서 생각해보세요. 리플 그 소송 비용을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5%가 아니라 95%를 깎아준다는 건 거의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뭐 굳이 제가 일부러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은 리플한테는 또 앞으로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유럽 5개국도 다녀왔고, 이제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렇게 2주 동안 또 돌고 했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EU 상징 로고가 있고 거기 이제 EU 파이낸스 센터라는 게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유럽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좀 기대를 했죠. 이제 유럽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도가 얼마나 있을까를 종합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는 일단 유럽은 유로화로 통일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의 이슈가 없는 거예요. 제가 5개국을 2주 동안 다녀도. 두 번째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도를 제가 알기로 제외하면 국경에 톨게이트나 검문소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톨게이트가 없으니까 그냥 차 끌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둘 수 있냐면,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벨기에하고 룩셈부르크하고 체코만 놓고 봐도 국경은 실제 존재하지만 아무런 검문도 받지 않고 한 나라처럼 하나의 유로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암호화폐가 좋은 점이 그런 거잖아요. 미국 달러로 안 바꿔도 되고 엔화로 안 바꿔도 되고 유로로 안 바꿔도 되는 건데, 이미 유럽은 그런 것들이 좀 충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카 법안이라고 법안도 나왔지만 미국보다 항상 좀 늦게 나오고, 법의 또 결이 좀 다르고, 그럼 이제 유럽이 이제 좀 떨어져 나가고 큰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는.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사회주의 국가니까 채굴에 대한 것도 금지를 시키고, 탈중앙화니까 CBDC만 우리는 공부할게 쪽으로 지금 좀 가고 있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는 중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남은 국가는 미국 쪽하고 뭐 예를 들면 일본, 우리나라, 그 밖에 이제 조금 나라들인데, 사실은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중심은 미국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맞고, 제가 실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면 그 엔비디아도 있고 페이팔도 있고 AMD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애플도 있고 다 거기에 산타클라라하고 산호세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어떤 암호화폐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괜히 이게 또 잘못 또 받아들이시면 저 양반이 거기에 위치한 암호화폐 종목 회사를 언급을 하는 순간 나 저거 몰빵 투자해야지 뭐 이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하지만 여러 업체들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건 결국 미국이고, 미국도 도시별로 골고루 퍼진 게 아니라 대부분 샌프란시스코하고 그 아래 산타클라라하고 산호세 이쪽에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90% 이상은 다 거기 모여 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좀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미국 외에 큰 움직임은 없는데 최근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설명드리면 BTC 이제 프라하니까 이제 체코죠. 체코 컨퍼런스에서 도이치텔레콤 이제 자회사 그 모바일 자회사 또 T 모바일이 있어요. 거기서 비트코인 노드는 돌리고 있었는데 채굴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도이치텔레콤의 본사는 독일 본에 있는데 본은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서쪽 끝쪽에 있고 여기에서 170km 떨어진 게 밑에 프랑크푸르트가 있고 위에 디셀도르프가 있고 그 옆으로 쭉 가면 벨기에 브뤼셀이 있는데 2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도는 그렇게 엄청 춥지도 않고 엄청 덥지도 않은 쪽에 있는데 보통 우리가 채굴할 때 기후도 좀 생각을 하니까 컨디션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유럽에 있는 또 독일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뭐 암호화폐 친숙하고 뭔가를 좀 도입하고 그럴 거면 아디다스나 이런 데서 엄청 도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도는 있었는데 실용화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 이거 좀 신기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도이치텔레콤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도이치텔레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AI를 적극적으로 자기네도 활용하겠다. 굳이 그런 걸 또 하려다 보면 어차피 비트코인 채굴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픽카드도 연결이 되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비싼 것들은 1억씩 하는데 지금도 대기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얘네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런 거 하는 김에 우리도 채굴도 좀 해볼까 이런 또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아르헨티나가 됐건 터키가 됐건 제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보면 인도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신흥국들 이런 데서 많이 좀 보시는데 물가 상승률이 비이상적으로 좀 높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우리가 보통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뭔가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서도 좀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젊은 분들이 이런 암호화폐에 관심은 많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도입해서 하겠다는 나라는 뭐 바하마가 CBDC를 좀 지금 이미 상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뭐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 또 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좀 큰 규모의 나라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나라는 사실 별로 많지는 않다. 그 정도로 가름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11월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요. 미국은 또 선거제도가 우리가 알다시피 좀 대의원 선거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직접 참여가 아니고 한 간접 선거 비슷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별로 정책들을 내세우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격전지로 펼쳐지는 주가 보통 6개, 7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한번 소설을 써보는 거죠. 그 격전지 주가 예를 들면 산업이 많이 발달이 안 된 뭐 일리노이 옆에 어떤 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거기가 땅덩이가 넓은데 산업이 별로 들어온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채굴을 할 수 있는 어떤 세제 혜택을 좀 더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개별적인 공약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표 계산을 해볼 때 젊은 사람들 표를 좀 더 갖고 와야 되겠는데 만약에 밀리는 게 있다. 우리가 5%를 더 갖고 와서 갖고 오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됐을 때 내가 당선되면 이러이러한 친암호화폐 정책을 실시를 할게. 그런 것들이 뭔가 튀어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변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 비트코인이 뭐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질지 말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또 듣는 분 입장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뭐 찬물 끼얹냐 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자산은요 23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따져봤을 때 엔비디아가 몇 배 올랐냐면 8배가 올랐어요. 요번 달 말도 100년 분할하고도 20%가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가 만약에 PD님께서 23년도 1월 2일에 매수를 했으면 몇 배가 올랐냐면 5.5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한 4.5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들은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걸 고려하면 비트코인도 상승을 상당히 많이 한 자산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나 규모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하면 아직도 미국의 나스닥의 한 종목 정도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23년도 1월 달에 2천만 원에서 지금 한 4.5배 정도 상승이 돼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올해 말까지 이 가격에서 크게 많이는 밀리지 않고 잘 체력을 유지해서 가지고 있다가 공급도 지금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여러 조건이 있으니까 내년 한 봄이나 여름쯤에서 또 올라주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또 올랐다가 리니어하게 쫙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이 좋지, 여기서 너무 중간 이 단계를 가격대를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 올라봐야 대부분 더 오히려 꼬꾸라져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이 잘 또 버텨주고 또 알트코인들도 같이 좀 상승을 해주고, 근데 모든 게 올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종목은 언급할 수 없지만 실제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실존하면서 직원들도 많이 고용하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는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존재해요. 제 눈으로 확인한 업체들도 꽤 있고, 그런 업체들은 이제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고, 아닌 것들은 당연히 좀 걸러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같이 커가야지. 알트코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그래도 200위권 정도까지는 좀 같이 좀 커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비트코인한테 중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걸 같이 살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